네, 사례관리론 1주차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 발달 과정의 서구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사례관리 발전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 발전기는요, 우리가 이제 1970년 중반부터 서구의 복지, 보건,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사례관리가 언급되면서 주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8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90년대부터 사례관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급성장하면서 급부상하게 됐죠. 그래서 전달 체계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80년대 기준을 통해서 사례 관리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발전기는 사례 관리 성장의 가장 큰 기여 요인은 50년대 항정신성 약물의 개발로 인해서 60년대 정신보건 분야에서의 탈시설화를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60년대 탈시설화가 지역사회 복귀로 정신장애인들의 주거나 수입, 직장, 정서적인 지원 등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한 점이 있어서 지역의 정신장애인들의 질병을 관리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90년대는 미국의 상황이 탈시설화 이후에 60년대에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지역사회 서비스들을 평가 조율해야 할 시점을 맞이해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인구층이 증가와 더불어서 예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신건강이라던가 발달장애, 노인, 이주민, 아동, 대상의 휴먼 서비스 영역에서 널리 보급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사례관리 발전기에 보시게 되면 서비스는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성이 요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정신보건 분야가 탈시설화의 초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후부터 사례 관리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발달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1975년에 그 발달 장애법이 생기면서 발달 장애 분야의 사례 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 포괄 예산 조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 중심의 장기 보호 서비스를 마련하고 노인이나 장애인들 이들이 살아오는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그 일련의 사회 관리 발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립기에 들어오면은 1980년대가 황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여러 사례 모형들이 개발이 되고 사회 관리의 방향성이 확립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1980년 초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극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방향성은 장기간의 보호의 지속성이 있고 또는 다양한 인간의 욕구 충족이라던가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 이게 향상이 되면서요. 서비스의 내용이나 방법의 적합성 등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80년대는 사회복지 전문직이 사례관리 서비스의 핵심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로 수용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복지협회에서는 1984년에 기능 손상자를 위한 사례 관리의 지침과 기준이 마련이 되었고요. 이때 이제 다양하게 정신장애라던가 신체장애, 발달장애 이런 이제 실천 분야에서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욕구가 점점 더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소득층 그리고 주택이라던가 의료보호 또는 직업훈련과 같은 취업, 적합한 사회적인 지지 등 이런 것들을 기관에서 하나의 서비스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욕구가 이때는 안 되었기 때문에 점차 이런 걸 확립기로 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1990년대에 우리가 건강보험에 관련돼서 국민총생산
GNP라고 해서 14%까지 증가하자 미국 정부에서는 이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관리 의료라고 하는 케어, 매니지 케어가 건강보호 전달 체계에 수립이 됨으로써 이때 핵심적인 방법으로 채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의 사례 관리 개념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역할을 통해서 사례 관리 기능이 확장되고 있음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때는 직접적인 제공자 역할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모니터링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임상 사례 관리로 우리가 시작이 되기도 했는데 이후에 사회적 지지 체계와 지지 네트워크가 이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례 관리자는 대상자가 갖는 두 가지 체계, 공식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비공식 체계와 함께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사례 관리 실천에 대해서 더욱 중요한 관점에 관련돼서 강점 관점, 대상자에 대한 권한 부여 이런 것들이 80년대 이제 90년대 오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사례 관리를 보시게 되면 한국에서의 사례 관리 발달은 서구의 사례 관리를 전달 체계에 한국의 사회복지를 도입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토착하는 데 있어서 종합복지관이라던가 민간복지관이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의 사례 관리가 첫 발을 내디딘 시기는 1992년 사회복지신문의 사례 관리가 처음 소개되면서 사례 그 관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를 실천 현장에 소개되는 게 1990년대 초반에 사례에 관련된 본격적으로 학회나 실천 현장에서 적용이 되면서 지역 사회 중심으로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대상자에게 복합적인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사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 사례 실천 관리 그 학회나 이런 데서는 비교적 단기간 동안에 빠르게 확산이 되어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확대가 되었는데요. 특히나 지역사회복지관은 사례 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서 사례 관리의 초기 모형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례관리 실천의 초기 형태는 재가복지 사업이었는데요. 그때는 노인복지회에서 1987년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도입을 했고 1993년에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재가복지가 처음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 분야로 좀 굉장히 그 분야에 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들이 실천 방향으로 사례 관리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장애복지라고 하는 장애인 영역에서도요, 1995년에 정신건강보건법 제정 이후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을 최우선하는 것을 법령으로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거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적응을 높일 수 있는 개입 이런 게 있는데도 있어서 사례 관리가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보건 사업을 필수 사업으로 적용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전문성을 더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 전문 파트에 1급 사회복지사가 취업하는 그 분야가 따로 있죠. 우리가 일반 민간 그 사회복지 영역에서 장기 요양 사업을 하는 그 급수는요, 1급이든 2급이든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꼭 1급을 취득해야 될 직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야기한 정신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예, 이렇게 세 파트는 1급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예, 그쪽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급을 취득을 해서 학교사회복지사라던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이렇게 국가고시를 치르고 예, 당당하게 입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예, 나름대로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동복지 분야에서도 지역아동센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전에는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 지역아동센터를 정부에서 뭐예요? 공식적으로, 예, 국가 산하기관으로 포함을 시켰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센터로 설립이 되면서 통합적으로 접근 방법을 하는 사례 적용을 하였는데요. 이 사례 관리에 적용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빈곤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2000년대는 사례 관리가 그 서울시의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귀 시설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실천 영역으로 할 때가 되었는데요. 2003년도에는 서울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 관리 수행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 채택되면서 사례 관리가 수행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역사가 짧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지금의 사례 관리를 정통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례관리에 그 2006년에 사회복지관에서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됐고요. 사회복지관의 주요 3대 기능이 사례관리가 포함이 되면서 기능에는 사례 발굴이라던가 사례 개입 또는 서비스 연계 등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초반에 지역사회 복지 중심으로 재가 서비스의 확장이 이루어졌던 시기로 인해서 종합복지관 또 사례에 있어서 그 노인 장애인 복지 영역 또는 아동센터, 의료복지, 여성복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필수 사업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관리 확산기는 언제였냐? 우리는 사례 관리의 그 주요한 전달 체계이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는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정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사업, 또는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자활 사례 관리 사업, 드림 스타트, 치약 한부모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이런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보다 그 통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를 적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2006년에 시행이 됐던 주민생활지원 기능의 전달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전국의 3,000개에 이르는 읍면동에서 유일한 매뉴얼로 사례 관리를 시행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민간과 공공 인력이 확대 배치가 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에 생활주민 지원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전담 부서를 따로 설치를 했는데요. 특히 우리가 2008년에는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학자와 실무자들이 중심으로 결성돼서 한국사례관리학회가 다양한 사례관리의 학문적 접근을 통합하면서 실천 방법을 보다 전문화되고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의 교육과 훈련 활동에 기여하고자도 하는 거죠. 2008년에 이제 우리가 그 무한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소득자가 사망을 하거나 가출하거나 가구 구성원들의 중병 질환으로 실제 위기에 처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 서비스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사회정보 시스템 운영을 하면서요. 급여 대상자의 수급 관련 정보들을 전자화함으로써 서비스 대상자의 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산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면서도 다양한 자원을 서로 연계할 수 있고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중복이라던가 누락 방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투명성,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고 또 전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라고 하는 일가견의 의견도 있습니다. 2012년에 개정된 사회복지법의 시행령과 사회복지 평가 지표에 따라서 사례팀을 편제하도록 하는데요. 다양한 공공의 그 영역에 있어서 사례 관리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가속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복지 예산의 증가에도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수혜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인식의 확산 또는 서비스 간의 조정이나 공공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불만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 사례 관리가 있기 전에 2000년도에 송파 세모녀 사건 다들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도 들으셨을 거지만 그때도 세모녀가 생활고에 굉장히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또 최근에 수원에 또 세모녀 사건이 또 발생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지만 개발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읍면동의 기본형과 권역권 읍면동으로 구분해서요. 초기 상담이나 난이도가 높지 않고 위기 수준이 비교적 낮은 사례는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위기 수준이 높은 고난도의 사례는 권역별 시군구 희망복지재단에서 접수하고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민간에서도 이런 그 이제 뭐 우리가 사례 관리라고 하면 체계적인 관공서의 직원들만 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민간에서도 우리가 복지관을 통해서 많은 사례 관리에 역량 있는 그 담당을 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17년 이후에는요, 점진적으로 읍면동 또는 3,500개소가 넘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런 것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볼 게 있죠. 자, 사례 관리자가 갖추어야 될 전문적인 가치와 윤리는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와 윤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는 어떤 것이 가치고 윤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재를 좀 넘기시면요. 2장을 본격적으로 넘어가시면 2장에는 사례 관리의 이론적 근거와 모형이 있는데요. 사례 관리의 이론적 근거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모형이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심 모델에 대해서 사례 관리의 기존 실천 관점과 그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현재 사례 관리의 그 방향성, 역할 이런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적인 관점이 있을 테고요. 또 강점 관점에 대한 내용, 가족 사정의 개입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좀 더 나은 건지, 네트워크 이론 이런 것들을 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론이 이제 이 장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례 관리의 이론은 기존 사회복지 실천 이론과 관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을 우리가 익숙하게 할 수는 있으나 사례 관리가 이루어질 때 사례 관리의 방향성, 역할, 정체성을 수립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장에서는 이론적인 근거로 생태학적인 관점, 강점 관점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례 관리의 모형은 사례 구조의 구조와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체계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관리자의 역할, 또 관리자의 대상자의 특성, 또 관리 서비스에 대한 특성 및 수준, 실행 체계,
이론적 기반 활용 정도 이런 거를 다양한 모형으로 인해서 도출을 할 것이고요. 사례 관리의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적합한 사례 관리의 모형을 탐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태학적인 관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생태학적 체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 체계의 체계 이론을 합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 체계의 관점은 인간의 발달에 체계 이론적인 개념을 도입한 인간 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관점인데요. 우리의 사회 현상을 체계 간의 복합체로 이해하는 체계 이론을 상호 보완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기는 입장이라고 하는 생태학 이론이 도입되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체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체계의 모든 부분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에 의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의 체계를 돕는 개입 지점과 유형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생태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의 인간은 환경 속의 인간이죠. 예, 환경을 빼놓으면 우리가 서로 상호 협조적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을 분리할 수 없는 총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모든 인간 행동은 내적인 욕구와 환경적인 욕구 사이에 조화를 찾기 위해서 적응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태학 점에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례 관리에서 생태학적인 부분의 관점의 적용은 어떤 것이냐? 예, 큰 테마로 보게 되면 체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적용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생태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환경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다. 두 번째는 또 실천 과정에서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에게 동등한 파트너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또 개인과 인간의 상호 관련성은 사정 단계와 문제 해결의 과정도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 생활 환경이나 생애 주기의 특징 사정을 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적합한 증진 개입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또 상호 긍정적인 관계와 협력적인 경험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유능성을 증진시켜야 되고요. 비공식적인 공식적인 자원은 사례 관리의 개입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생태 체계 관점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 관리 현장에서는요, 생태 체계 관점의 특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심리 역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다양한 체계를 접속해서 객관적이고 풍성한 정보를 통해서 대상자의 상황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행과 가출이 잦은 청소년을 만났을 때는 대상자를 단순히 문제 청소년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과 친구, 교사 이를 만나서 정보를 얻어야 되고 현재 대상 그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어떠한 이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서 가족과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의 힘든 시간을 벼텨온 인간으로서의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태 체계에 있어서 다양한 사례들은 많이 있을 건데요. 그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기에는 사실 이 교재 내용이 너무나도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씩 추려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 책에 대한 차별에 대한 사정에 대한 가능이 두 번째 적용 관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경 속의 인간이라 하는 이 구체적인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생태도, 가계도 또는 사회적 관계망의 사전 기법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주의 깊은 사정을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또 개입에 대한 중요한 틀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그 사례 관리의 순환 과정에서 대상자와 대상자 가족 간의 관계를 또 이해를 하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체계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면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생태 체계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사체계가 있는데요. 사체계라고 하는 거는 콤튼과 갤러웨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예, 콤튼과 갤러웨이가 사체계를 이야기를 한 거는 클라이언트 체계, 변화 매개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요 체계들 간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가능한 주체로서 클라이언트 체계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체계까지 자원과 장애물을 탐색을 해야 되는 건데 클라이언트의 단순한 수의 대상자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환경에서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행동 체계를 같이 바라보면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강조하고 약한 편, 또 구체적인 개입 방법과 전략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또 그 관점 체계에서 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강점 체계가 또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의 목표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고려해야 하므로 클라이언트에 합의하여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점, 관점의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클라이언트의 돕는 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결정 또는 그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 클라이언트의 관심, 잠재력, 역량에 주목해서 실천하는 접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는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강점 관점에서는 근대주의 관점에서 탈근대화의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지닌 목적, 꿈, 실현 가능하냐, 그리고 자신의 다양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견하고 묘사, 탐색 또는 활용에 있어서 총체적인 노력으로 같이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강점 관점에서는 인간 안에 있는 힘, 파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용자에 있어서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 개인과 지역사회 안에 있는 힘을 협력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전환시켜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이라는 용어만 포함한 것으로만은 우리가 강점, 관점이라고 적용한다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는 변화에 대해서 기대 등의 포괄적인 클라이언트 이해를 기반이 돼야 되고요. 실천 과정에서 단계마다 충분히 담겨지면서도 적용해야 할 부분, 이것이 강점 관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례 관리의 강점 관점의 적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강점 관점에서는요, 사례 관리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천 원리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모든 그 강점에서는 실천 원인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건데, 개인이나 가족이나 가족,
지역사회에 강점이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셀리백이 이야기한 간점 관리의 실천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상이나 학대, 질병과 힘겨운 분투의 상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도전과 기회가 되기도 하면서 성장과 변화를 기대하는 것인데요. 모든 환경은 우리 클라이언트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인 연결망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의 질문 유형을 좀 보게 되면 생존 질문이 있고 지지 질문이 있고 예외 질문이 있고 가능성 질문, 존중 질문, 장래 질문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마다 질문의 실제가 있는데 생존 질문이라 하는 것은 역경 속에서 헤쳐나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 주변의 세계에 대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직접적인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당신의 역경을 헤쳐나오는 데 필요한 특별한 힘, 통찰력, 기술 등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당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특별한 자질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게 생존 질문에 대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당신에게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도움을 주었으며 또 인도해 주었나라고 하는 직접적인 질문이 있겠죠. 그 밖에 당신이 특별한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또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집단, 조직, 기관에 특별히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나라고 하는 지지 질문을 할 수도 있겠고요. 예외 질문이라고 해서 자, 일이 잘 풀려갈 때 언제였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과거를 돌아보다 당신이 삶이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또는 살만하다고 느꼈을 때,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느꼈을 때 당신이 돌아보는 세상과 당신의 대인관계, 당신의 생각들이 전에 비해 어떻게 달랐고 특별했는가. 네, 이런 것이 예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자, 가능성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당신의 삶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예, 그래서 당신의 희망, 비전, 열망은 무엇이고 또 이것들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어디쯤에 와 있는가? 예, 그래서 현재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특별한 재능이,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가능성의 질문이 있겠고요. 존중 질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말을 하는가?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당신의 삶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고 누구와 함께 있으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어떤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게 존중 질문이라 할 수 있겠죠. 장래 질문이라 해서 당신이 현재 상황을 당신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당신 자신에게 사회복지사인 나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예, 장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 그 학생들은 장래 질문을 하게 되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앞으로의 졸업하고 나서 2년, 1년, 예, 5년, 10년 길게는 뭐 이제 한 20년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애 주기로 봤을 때 10년 후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20년 후에도 내가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경제적으로 예, 다른 사람들과 교류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장래 질문도 우리가 이렇게 좀 던지면서 미래 희망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강점 관점에 근거한 사례 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강점 관리의 원리를 사례 관리 현장에서 적용할 때 그 관리자
역할의 태도와 역할은 또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대상자가 지닌 강점과 잠재력에 대한 초점, 문제를 무시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가 지닌 결핍과 요구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닌 잠재력과 기술에 주목하고 접근한 것이 우선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례 관리자의 역할과 태도라고 하면 두 번째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탐색하고 발견하면서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강점, 단점을 대변하는 주요 어휘와 용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대상자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 관리에 안전한 협력 관계와 대상자를 향해서 임파워먼트 과정을 통해서 연대성, 소속감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행동의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가족 간의 사정과 개입 이론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가족 이론 요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사례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수준의 욕구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이 처한 환경이 기술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결국에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주요 욕구를 바탕으로 가족 문제를 여러 수준의 욕구들로 묶어서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부터 가족 구성원들의 자아 실현 및 영적 욕구에 대한 관심까지도 모두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너러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의 기능적 수준을 집짓기에 비유하면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욕구로부터 우선적으로 다루고 그 이후에 상위 수준의 욕구로 고려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자, 1차적인 욕이 집에 우리가 이제 축대를 쌓죠. 그래서 먹을 것, 거처, 보호, 의료, 최소한의 양육, 강점과 자원의 초점이 1차적인 집짓기, 터닫기를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수준에서는 한계와 안전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골조의 지붕 이런 것을 연결을 할 때 이런 조직들 간에 구조들 간에 이런 것이 바로 여기 2단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3단계는 벽과 문의 배치인데요. 공간과 경계를 의미를 하는 거죠. 마지막 지붕 밑에 이렇게 가구의 양식이나 삶에 있어서 부와 삶의 질을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짓기에 그 순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게 뭐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뭘까요? 한번 기억을 좀 되살펴 보자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 그리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건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자, 1단계는 뭐예요? 생존의 욕구죠? 예, 매슬로우의 욕구를 얘기합니다. 생존의 욕구, 생존. 2단계는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거죠. 안전. 3단계는 뭐예요? 예, 사랑과 소속의 욕구라고 합니다. 소속의 욕구. 4단계 뭐예요? 존경의 욕구. 누구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예, 존경의 욕구. 5단계 뭐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 네. 네. 자, 이렇게 우리는 요 집짓기에 버금가는 이 이론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인데요. 생존의 욕구는 우리가 의식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안전의 욕구는 뭐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보호해 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을 우리는 보장받을 권리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소속의 욕구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나를 둘러싼 여러 사회적인 부분에
가족이 될 수 있죠. 직장 내에 있을 수 있죠. 예,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타인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이거는 상위의 욕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가족의 욕구 수준의 문제와 적합한 개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사회복지 영역은요, 이 이론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한 과목만 딱 내서 요거만 이 이론에 적합하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각 영역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제 사례 관리에 있어서 가족의 개입과 개입의 적용을 보게 되면, 지역 사회는 빈곤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조성 가족, 다문화 가족의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구성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족의 기능이 어떻게 돼요? 와해되고, 또 굉장히 그 가족의 삶이 고단해지죠. 그래서 사례 관리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효과적으로 개입하게 된 거고요. 자, 욕구 수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욕구 수준이라 하는 것은 우리 가계도나 생태도 활용해서 가족 확대, 지역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가능한 자원을 탐색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1차적으로 생활비나 돌봄, 치료 지원, 위기 지원에 대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족의 회복력과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 사정에 기반으로 해서 가족 체계가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적절한 돌봄과 양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또 두 번째 수준에 보면은 강점과 회복 가능한 자원들을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구조적인 가족 치료 모델을 활용해서 부부 간의 연합을 구축으로 해서 부모 체계가 가족 내에서 신뢰를 받으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예, 이것이 이 수준이고요. 3, 4 수준이라 하는 것은, 예, 사례 관리에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 요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사례 관리의 이 수준에서는요, 가족 간의 분화와 개별화, 또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 등에 인해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요런 것들이 우리가 우선순위의 가족 욕구는 아닐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3 단계, 그리고 인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욕구가 충족되고 구조적인 경계가 상대적으로 명료하고, 또는 만족스러우거나 가족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을 보다 추구하는 각자의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4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조각이나 이야기 치료, 대상 관계 가족 치료로부터 자신과 가족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데 개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어떠한 범주적인 유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또 어려운 수준에 걸쳐서 나타나는 가족에 대한 욕구 수준에 대한 사정, 개입들, 이런 것은 이제 가족의 상한에 맞는 맥락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는 싶은데, 요거 먼저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사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었나요? 예, 우리는 사례에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같이 연루돼서 하나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족 사정의 개입에 있어서 3 단계도 역시나, 예, 우리가 가족의 문제를 둘러싼 의사소통, 권력 구조가 누구한테 치우쳐 있냐, 또 개별화된 정서 체계와 융통성, 세대 간의, 예, 명료한 경계 형성의 중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개입 기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탈삼각화, 동맹의 재구성, 세대 간의 경계 설정을 하고 의사소통 기술들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4단계는 내면에 갈등 문제나 친밀감의 문제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자아 실현이 하고 있는가, 세대에 걸쳐서 전수되는 유산과 또는 정신적인 외향을 통찰함으로써 열정과 영적 욕구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초점 기술에는 이야기 치료, 가족 치료, 가족 조각, 대상 관계 치료 또는 3세대에 걸친 문제 해결이나 영적 성장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서요. 잠시 쉬었다가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